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포모즈 진행자 준영입니다. 저희는 매월 참여하시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방송에 참여하시는 도슨트 분들께서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가 벌써 세 번째지만 늘 새롭게 느껴지는 역사관 청년 도슨트 배병용입니다. 항상 제가 게스트로 나올 때마다 비가 왔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화창해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해서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활동한 지 1년 정도 지난 청년 도슨트 박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벌써 4월인데요. 밖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벚꽃이 핀 게 아니라 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친구랑 함께 그 지리산에 노고단 등반을 했는데요. 거긴 아무래도 산이 높아서 그런지 아직까지 눈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산에서 보는 겨울과 봄의 경계가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도 요즘 새로이 다가오는 계절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네. 4월은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도 틈틈이 왠지 즐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올해는 딱 그 각 잡고 꽃 구경을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차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학교 주변을 걷다 보면 이렇게 벚꽃이 핀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놓치지 않고 구경을 했고, 그리고 요새 또 도시락 싸는 거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네, 얼마 전에 가덕도를 다녀왔어요. 도시락을 싸서.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딱 그 석양빛을 받아가지고 낙동강변에 그 벚나무가 엄청 딱 예쁘게 빛나던데, 운전 중이라 사진을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운데요. 진짜 벚꽃 필 때 낙동강 드라이브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학교 가는 길이 그쪽이라서 예전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거기 윤슬이 되게 빛나서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그 법을 제정한 원인인 중일 전쟁에 대해 알아보면서 특히 국가총동원법의 그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치안유지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 한반도에서는 독립운동가 분들을 탄압하고 일본 내에서는 여러 정치적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이 치안유지법을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도원쌤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면 이제 한반도에서만 시행된 법적 조치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고 조선과 대만을 비롯한 이제 일제 치하의 수많은 식민지 지역에서도 똑같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입법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일본 내에서는 이런 사회주의 사상 및 운동과 그리고 천황제 및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이 만연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이제 치안유지법의 용도가 독립운동가들을 사전에 색출하여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금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법적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조사하면서 한반도 이해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한반도에서 치안유지법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배워서 사실상 치안유지법은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 이유들 중 하나였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아닌 그 당시의 일본 제국 법률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법도 직접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치안유지법 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법은 그 본문의 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국가총동원법이 그 항목이 50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간소한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용의 양적 측면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1조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 1조 1항은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국채는 국가의 체제 및 제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국가는 당시 일본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대입시켜 보면
이제 조선 총독부를 위협하는 독립운동가 분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뒷 조항을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제 7조 또한 눈에 띕니다.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당시 일본이 지배하던 지역의 사람이 외국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일본의 법을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법의 조항은 몇 개가 안 되지만 1조와 7조의 그 내용만 봐도 그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치안유지법이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두 차례의 개정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아는데요. 언제 어떻게 개정되는 것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개정은 1928년 7월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1조의 개정인데요. 이전에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사형 또는 무기 그리고 5년 이상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벌의 상한이랑 하한 모두가 높아졌네요. 네. 특히 두 가지 내용을 같은 형량으로 다루던 원안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국채의 변혁과 사유재산 제도의 부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달리했고 또 국채의 변혁에 대해서는 도원생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량이 매우 무거워졌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 개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네, 다음 개정은 1941년 3월에 수정해서 5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928년의 개정이 부분 개정이었다고 한다면 1941년도의 개정은 그 전부 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65개로 그 이전과 다르게 그 여러 많은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치안유지법 제1장의 죄의 부분은 크게 16가지의 그 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3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아까도 언급되었던 내용과 비슷한데, 그래서 국채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의 여권,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요. 국채를 부정하거나 신궁 또는 황실에 존엄을 모독할 수 있는 사항을 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여권,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6조의 부분은요. 이 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그래서 마지막 16조 내용을 보니까 이 치외법권하고 연관이 되어서 일본이 지배를 받지 않는 그 제3국의 독립운동까지도 그 치안유지법의 위반 대상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치안유지법을 공부를 하면서 제2장 형사수속에 관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제2장 제22조의 내용에서 구류에 대하여는 이제 경찰 관서 또는 헌병대의 유치장으로 감옥을 대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교정시설에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잡혀온 조선인들이 수용 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예방구금인데요. 이 용어는 형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계속 이제 구치소에 감금한다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법령상으로는 예방구금에 대해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제49조의 2항인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감옥에 있을 때는 가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이유 없이 재판관이 이미 수감된 수감자의 기간을 가수용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보면서 되게 재판관의 지금 같으면은 법에 따라서 재판관이 딱딱 절차를 한다면 이때는 되게 재판관에게 많은 어떤 부분을 좀 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안유지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된 통제를 위해 형량이 무거워지고 법의 테두리가 더 세밀해졌음을 느꼈는데요.
사실 저는 5월 하면 또 치안유지법도 그렇지만 어린이날이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방송을 같이 하고 계신 도원쌤께서 치안유지법에 대해 이제 공부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직접 법안을 보며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이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린이날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린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어린이라는 말은 아동 문학가였던 이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린이를 부를 때는 아이, 아기 등의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른에 대한 대칭어로 쓰여왔던 아이라는 말 대신에 어린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린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1923년 5월 1일 노동절을 첫 번째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어린이날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일제강점기의 어린이날에 대한 설명이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는 광복 이후의 어린이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어린이날은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그 5월 5일로 그 날짜가 제정이 되었고요.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어린이날이 주말일 경우에 혹은 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짜를 비공휴일로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각 시도나 아니면 단체별로 어떤 모범 어린이를 표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동 복지 사업 네, 어떤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는 한편으로 또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를 해서 어린이의 어떤 체력 향상이라든지 점수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달력을 보니까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라서 5월 6일인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5월 6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휴강을 하신다길래 왜 휴강이 대체 네, 그렇더라고요. 네. 덕분에 또 3일을 내리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생겼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어린이날의 역사를 들으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어린이날을 앞두고 학교에서 어린이날 노래를 틀어줬던 게 생각나는데요. 그 어린이날 노래에 보면 가사 중에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라는 가사가 생각나는데요. 어릴 적엔 그냥 이제 어차피 5월 5일 쉬니까 정말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불렀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노래 가사와 지금 이제 곧 다가올 5월의 풍경이 정말 잘 들어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런저런 내용들을 또 소개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도슨트들은 전시해설을 하다 보면 유물을 꼭 한 개 정도는 설명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렇던데 혹시 도원쌤이나 병용쌤도 나만의 원픽 유물이 있을까요?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군속 동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당시에 표창장이나 아니면 상패 같은 유물을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러한 표창은 당시 조선의 군속들을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이제 작업 효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유물입니다. 군속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셨던 관람객 분들을 또 이해시켜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꼭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유물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군속이라는 것 자체를 군인 이외에 군대에서 일하는 그 민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군속의 어떤 다양한 특성 그리고 어떤 처우라든지 이들의 어떤 결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명하는 것도 역사관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민노무수첩이라는 유물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국민노무수첩은 일본 후생성에서 발급한 그 신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지의 조선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신분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사관 4층에 기억의 터널을 딱 지나고 나면 그 겹겹이 쌓여있는 국민노무수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사실상 거의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 유물이기도 하고 또 그 국민노무수첩이 이렇게 쌓여있는 만큼 그 아직 풀리지 않은 그 강제동원의 역사가 쌓여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 국민 농수첩 그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그 관람객 분들께 질문을 해요. 이게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하고 사실 거기 있는 건 가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노무동원 이야기할 때 거기 있는 게 이제 진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물어보면 여쭤보면 진짜 딱 거의 절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또 절반은 진품이다 하고 절반은 또 가품이다 하고 그쵸. 또 어떤 네. 건 진품이다 어떤 건 가품이다 이렇게 또 유심히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흥미로운데요. 사실 이게 이 질문이 저번 달에 도슨트 선생님들께도 여쭤봤어요. 매월 팟캐스트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달라서 이 질문은 매월 하는 중입니다. 같은 유물이라도 선생님들마다 그 원픽으로 선택한 유물의 그 이유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은근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이것도 매월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전시 해설을 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또 활동 중에 나만의 TMI가 있을까요? 역사관에서 해설을 하면서 일단 무엇보다도 강제동원의 사례를 일단 잘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예로서 역사관 그 해설 초반에 딱 나오는 그 기억의 터널 그 음성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딱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그 우리야 고향은 경상북도인데 나는 어째서 수파로 왔느냐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일본 후쿠오카현 지코 지역에 구전되어 온 그 조선인 갱부의 실음가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딱 음성으로서 아니면 유물로서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몸소 느끼고 또 저희가 느낀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람객들이 은근 이런 해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것도 나름 중요한 작업, 네, 저만의 TMI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만의 TMI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제 강제 동원의 유형 중에 하나인 이제 군인 동원을 설명드릴 때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이제 가미카제, 즉 자살 특공대로 동원되어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탁경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의 에피소드를 제가 관람객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호타루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 관광객분들께서 관람을 하러 오시면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요즘에 무운장부 조끼 그 맞은편에 있는 해설판 하단부에 있는 경복궁 근정전에 걸린 일장기를 소개해드리는데요. 많은 관람객분들께서 그 사진이 찍힌 시기가 1910년 8월 29일 이제 한일 합방되던 그 경술국지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 사진의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 할 때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 관람객분께서 이게 경술국지일에 찍은 사진이 맞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배우기로는 그렇게 배웠는데 얼핏 뭔가 팩트 체크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더니 이거는 이제 오해이고 실제로는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 당시에 찍힌 사진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게 네. 교과서에서도 워낙 잘 나와 있는 사진이고 하니까 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또 질문 덕분에 그 찾아보느라 대답해드린다고 그래서 덕분에 또 새로 알게 된 내용이라 이제 항상 또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반부로 슬슬 들어가는데요. 이번 방송은 지난 방송과는 다르게 일제가 여러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과 그리고 일제강점기 방정환 선생에 대해 이제 의해서 시작된 어린이날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다 보니 이제 슬 마무리 시간이 되었는데요. 도원쌤이랑 병용쌤께서는 관람객분들께서 우리 역사관을 둘러보시고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관람객분들께 이제 저희 역사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강제동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구체적인 부분이라든지 특히 제가 해설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관람객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역사관을 찾아오는 분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강제동원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강제동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의 그 총수만큼 그 수많은 이야기가 그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동원의 여러 유형하고 사례들이 그 역사관에서 이렇게 둘러보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강제동원이라는 그 공통점 속에 그 사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면 저도 며칠 전에 또 어린이 관람객분을 좀 맞이했는데요. 어린이 관람객분들 때 이 강제동원이라는 걸 설명해 드릴 때가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또 한자로 된 용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린이 관람객분들이 피부에 좀 닿게, 좀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좀 그래서 어린이 관람객분들이 그냥 와서 좀 지루한 역사관 이게 아니라 이러한 역사도 있었구나를 좀 더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요새 좀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어쨌든 좀 TMI를 지금 얘기하자면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어린이 관람객분들께 항상 오실 때마다 어떤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가 참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힘든 네. 힘든 활동이죠. 네, 어린이 네. 관람객분들께 참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고충 아닌 고충인데요. 네, 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어린이 관람객분들 해설하고 나면 뭔가 해냈다라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아요, 저는. 그죠. 사실은 저희의 어떤 해설을 한 그렇게 30분 동안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해요. 그렇죠. 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역사관에서 전시 해설을 하시니까 좀 더 가까이서 유물도 보고 관람객 분들과의 소통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부까지 하셔서 그런지 또 어떤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 어땠는지 병용쌤부터 순서대로 들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녹음인데요. 역시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그래도 여러 회차를 녹음을 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 또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참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녹음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병용쌤과 다르게 이번이 녹음 첫 회차인데요. 네. 그 전에는 되게 긴장이 되는 마음이 컸다면 이제 막상 들어가니까 좀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고 정말 분위기가 편안하게 돼서 되게 녹음을 좀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는 녹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매월 있고 앞에 계시는 두 분께서 이제 항상 바뀌는데, 보면 매월마다 하시는 이야기도 당연히 다르지만 이 방송 소감도 항상 보면은 완전히 다 다르세요. 보면 저도 제가 느끼는 체감도 항상 매월마다 다르고, 근데 오늘 방송 되게 좀 차분하게 잘 이끌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의 도슨트 홍준영, 배병용 박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